맨날 하는 이야기가 제발 어떤 자산에 대한 편견을 좀 거르치워라. 뭐 주식은 저거는 투기꾼이고 또는 저 부동산은 저건 위험해서 2030 밀레니얼 세대한테 달러 예금 좀 한번 가입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3040 자산 배분을 하십시오. 특히 레버리지를 주식에 하신 경우에 갑자기 못 뽑게 된 분들을 꽤 저는 봤거든요. 분산하자. 그리고 위험을 잘 알고 투자하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안 한다.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뭐라 생각하세요? 박사님.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 행복감이 미세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나. 손해를 보더라도 금방 복구가 돼요. 큰 돈 말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시작하시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그런 종목과 정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왔다? 귀가 팔랑거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좀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세 가지. 1. 네. 신축이냐 아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에서 10년 정도를 신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이 5년에서 10년 정도 아파트들의 특징이 일단 주차장이 지상에 거의 없습니다. 다 지하. 네, 지하로 가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일단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애들을 놀게 하더라도 저도 뭐 놀이터에서 쿵하고 박을 가능성은 있어도 차에 바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니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그 부부나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뮤니티를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새는 이제 그 아파트 안에서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또 샤워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가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은 관심, 특히 요새 우리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고. 세 번째가 평면이죠. 평면. 뭐 예를 들어서 20평형 아파트인데 창이 전부 다 밖을 바라보게 3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남향을 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동향을 보더라도 창이 세 군데나 나 있으면 집이 되게 밝고 판상형이면서 밝고 또 공기도 잘 통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배려한 게 신축들이에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산동네 아파트인데 단지 내에 그 편의시설들, 엘리베이터들을 다 갖춰가지고 거의 이렇게 등산하듯 안 하고 편안하게 걸어서도 산책을 할 수 있게 상당히 산동네 아파트들인데도 단지 내에 전부 엘리베이터들을 설치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 비슷한 두 지역이 있는데 신축이 있다면 신축 부동산 또는 신축 아파트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2년, 3년 정도. 그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아무튼 수도권,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에 신축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신축 아파트들이 좀 프리미엄은 여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통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주요 우리나라의 주요 환승역 그 타고 내리는 역들 뭐 예를 들어서 신도림, 을지로 입구, 삼성역, 강남역, 건대 입구역 뭐 이런 역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의 허브들. 공덕역. 공덕역 또 있죠. 신길역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호선하고 2호선이 만나는 시청역 같은데 이런데 이제 빅데이터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 비중이 한 10%포인트 올라가더라고요. 그 출퇴근 시간, 그 바쁜 시간에 9시, 뭐 저녁 6시 그 타임에 그 전철역을 찍으시고 내릴 때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찍으시는 분들. 그분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건데 그 여성 비율이 한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여성 비중 올라갔다는 거. 맞벌이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그 핵심 교통 허브 지역의 출퇴근 시간에 전업주부님들이 거기 왜 갑니까? 끼어 죽을 것 같은데. 신도림에서 강남 구간 2호선 타보시면 알잖아요. 출근 시간에. 정말 이걸 내가 왜 타고 있나 싶을 정도의 괴로움이잖아요. 특히 사당, 죄송합니다. 교대, 막 이런 데 환승역들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를 찍었다고 직장에 있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비중이, 여성 비중이 10년 사이에 한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대요. 근데 그걸 뭘 뜻합니까? 맞벌이 부부가 엄청 늘었다거나 또는 맞벌이 동거 커플들이 엄청 늘었다라는 거거나 또는 비혼이시더라도 아무튼 여성들의 사회 일자리 참여가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분들이 수도권에 되게 집중됐다는 거죠.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니즈가 뭐겠어요? 집이랑 직장이 교통이 편한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애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잖아요. 둘 다. 집에 일 잘 안 하잖아요. 가사일 부모님한테 맨날 어떻게 들어가지고 뒹굴뒹굴
그래서 등파 맞은 적도 저도 있고요. 네. 또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고 오빠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어 소리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저는 옛날부터 제가 집안일을 한다고 애써 자위하지만 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 입장에서 일단 집에서 보내는 시간, 집에서 보내는 가사 노동 시간이 되게 큰데 회사랑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육아까지 있다면 출산 육아 문제들이 여성들한테 상당히 크니까 결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 좋아하는 집들의 특징, 두 가지 특징. 자, 첫 번째는 애 키우기 좋은, 아까 이야기했던 편안한, 안전한, 뭐 등등이 다 신축이었던 거죠. 두 번째가 직장이랑 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지하철 인근, 뭐 많이 걸어가지 않는 네. 또는 교통망들 이런 게 나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좋은데 한 5년 기다리면 교통 좋아질 아파트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좀 한 살도 젊을 때 몸테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게 좀 고생하면서라도 그 전철이 새로 뚫릴 때까지 네. 또는 도로가 새로 뚫릴 때까지 좀 참으면 그 아파트의 가능성들이 재부각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죠. 그게 이제 GTX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인데 GTX는 일단 저는 GTX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처음 하는 그런 사업들은 되게 오래 걸려요. 우리 KTX 되게 오래 부산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상보다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고 서울의 지하철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지하철들 이런 식의 지하철들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신축 교통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형. 왜 소형이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이 대부분 안다라는 거죠. 자, 이제 10억 있어요. 하이 부자죠. 10억을 가지고 은퇴를 딱 했는데 은행에 가서 이자를 딱 넣었더니 예 고객님 1년 이자가 500만 원입니다. 실제 500이에요 지금? 1억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0.5%잖아요. 정부 정책 금리가. 그러면 예금 금리가 0.5%거든요. 그럼 5월 40일이에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뭐 다른 연금도 있으시겠지만 은행 예금으로 10억을 넣을 수 있는 자산가가 금융자산 10억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만약 10억을 어디 투자하셨다가 새로 딱 꺼내가지고 이제 은행 예금 불안해 하고 딱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물론 뭐 이제 다른데 고금리 상품들 찾아다니시겠지만 아무튼 이자 소득세까지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그분 이자가 아무튼 1년에 1,000은 거의 힘들거든요, 되게 지금. 이 정도의 저금리, 초저금리 시대를 이제 만나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선택지가 뭘까? 오늘 여러분 당연히 보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DLS도 하고, 저 사모펀드도 투입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신 분들이 어디로 요새 가세요? 그냥 조그마 빌딩 투자도 많이 하고 임대사업자 되려고. 맞아. 그리고 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꽤 그때 규제도 완화해 준 면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임대하기 좋은 게 물론 이제 빌딩을 사고 능력자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무리 돈 있어도 빌딩 사는 건 정말 서울에서 빌딩 사는 건 이건 쉽지 저는 않죠. 수도권에서 빌딩 사는 건 상당히 레버리지도 필요하고 또 이것도 맡았다면 결국 소형 주택 사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세가 아니라 이제 반전세, 월세로 가려는 수요들이 계속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누군가가 사주는 수요가 있다라는 건 가격 입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9억 이하일 가능성이 있고 또 6억 이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규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소형일수록 좀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특히 우리 김자가 TV를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젊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좀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못된 부동산 투자 또 있나요? 안 가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은요 비싸요. 근데 그 급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좀 자제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이 지나면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와요. 저희들 연애할 때 버스 떠난 다음에 벤츠 온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기 그 차를 놓치고 꼭 그 버스를 못 타면 영원히 저기를 목적지를 못 갈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뒤에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학생 어디 바빠 내가 태워줄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다. 이번이 지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러냐?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남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올라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비싸게 사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급한 마음들을 버리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성장성 높은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높은 지역의 상대적으로 뭐 소형 이런 쪽의 아파트들이나 또는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번 사이클은 안타깝지만 6년이나 올랐는데 뭐 7년 오를 수도 있고 8년 오를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는 놓쳤고 나는 열심히 주식 공부해서 이번 사이클엔 주식 투자 열심히 하다가 다음 사이클 부동산 시장 조정 한번 올 때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팁 하나만 일러드리자면 그걸 위해서 한 2년간 앞으로 매주 말마다 우리나라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도 좋고요, 뭐 지방에 계시는 분도 좋고요, 이 전철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호선을 탔습니다. 서울에 2호선을 탔습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뭐 예를 들어 신답이다. 근데 내립니다. 내려서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청량리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 않은 다른 노선을 향해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대부분 산이에요, 거기가.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긴 정말 좋은 땅인데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됐을까 싶은 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지나고 보면 지금 답심리 그런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돼 있고 또 산을 건너서 여기는 정말 좋은 데인데 왜 이럴까 하고 생각했던 지역이 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흑석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석동에서 예를 들어서 9호선에서 7호선까지 걸어가 본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 단지들, 동네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지역인지를 보게 되는 눈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로는 전철역 내려서 뭐 도보 5분, 진짜 5분인지 이거 뭐 마라톤은 아니고서는 5분이 안 되는데 5분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가는데 죄송합니다. 유해 시설물들, 자녀들 통학로에 좀 죄송합니다만 되게 안 좋은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품을 팔며 바카스 하나라도 오로나민 씨 하나라도 들고 가서 어르신들 저 부동산 계신 분들 인사드리고 공부하러 왔는데 저기 왜 저러나요 하면 이런 손님 많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없을 때는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니 뭘 들고 와서 가르쳐 달라는데 싫어합니까? 공부하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 방향을 잡게 되는 건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뭐 여기 좋다더라 덜커덕 이거보다는 차라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혼부부 특공 저가의 정부에서 해주는 특별 공급들 있잖아요. 그런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는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상위권이신 거잖아요. 중산층에 편입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기회는 돈을 열심히 모으시면 기회는 온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스트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테크 코너에 출연하신 다른 게스트 분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 10억짜리를 사요. 근데 그게 또 요즘 보유기간도 짧지 않잖아요. 네, 길어지게 됐죠.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10억이 12억이 됐으면 내가 2억을 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억에 굉장히 못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부동산 피 내야 되고 살 때 세금, 보유세 내야 되고 팔 때 세금 내야 되고 대출 이자 내야 되고 그러면서 최소한 뭐 50%, 30%에서 50% 정도 수익은 나야지 플러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다주택자시고요. 그분은 고가의 다주택자시고 부러운 거죠. 네네. 아주 부러운 게스트입니다. 저 질투가 나서. 네. 1주택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시면 거의 세금 안 내도 되고요. 또 더 나가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9억 이상 아파트가 돼야 그 양도세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5억 주고 샀는데 20억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부러운 거죠. 뭐 외환위기 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 됐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 되면 차익이 20억 넘어가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9억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9억을 많이 기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몇 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하시거나 이러면 이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서 한 해 한 해 주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세율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장기 주거에 대한 어떤 혜택들입니다. 현재 정부가 이제 그것도 지금 줄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가 논란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게 낫고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한 채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서울의 중간값이 9억 네. 3천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류층이신 거예요. 더 나가서 제가 하나만 또 뼈 아픈 진실을 하나 더 할게요. 네. 자, 서울에 400만 가구가 있고 그중 200만 가구가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가 보유율이 얼마일까요? 200만 중에서요? 네, 자기가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 50만? 그거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100만이 안 됩니다. 네. 40%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한 2,500만 가구, 2,000만 가구로 치면 상위 5%인 거예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예,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 주상복합이든 뭐 나홀로 아파트든 네. 뭐 그 다 포함한 거예요. 이걸 포함한 공동생활주택 서울에 있는 이런 정도의 아파트들을 갖고 계시는 분은 우리나라 상위 5%예요. 왜냐하면 100만 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호의 아파트가 있지만 네. 절반 이하예요. 자가 보유율이. 네. 그러니까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이 서울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국의 부자들이 다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계시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시다. 상위 5%입니다.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아파트 있으세요? 예, 하나. 상위 5%시네. 감사합니다. 되고 근데 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요. 네. 애널리스트 생활을 27년 했는데. 네네네. 아, 그렇죠. 5% 돼야죠. 봐주십시오. 열심히 근로소득자로 열심히 모아서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새벽 네네. 3시에 나와서 일하고. 한 뭐 10채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안 나오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 공중파든 언론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만 막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강남의 아파트가 다 합쳐봐야 50만 호가 안 돼요. 3구 아파트 다 합쳐봐야 50만 호가 안 돼요. 40몇만 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30만 호대였는데 그래도 좀 많이 지어서 헬리오시티 이런 거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자가 보유율 40%를 맞추면 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죠. 그러니까 한국의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다. 상위 1%입니다. 그분 이야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과하죠, 우리. 그래서 아까 너무 박탈감 주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득 기준을 좀 맞추시는 분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준다니까. 청년주택 또는 저 신혼부부 특공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맞벌이인데 이번 기회 놓쳤다. 네. 특히 여력도 되는데 좀 놓쳤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 둘이서 애기 네. 업고 손잡고 좋은 코스 가르쳐드렸죠. 7호선역 내려서 9호선까지 걸어가기 또는 7호선역 내려서 2호선까지 걸어가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답사를 다녀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물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답사를 해보면 임장을 해보면 정말 값이 보입니다. 이 차이가 왜 벌어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잘 아는 아파트들을 알고 또 부동산 그 연락처도 받아놓고 있다가 네. 시장 시장 흔들린다 싶을 때 여력이 된 내가 또 보너스가 나왔다 싶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한테 한 5억이 있으면 저는 삽니다. 9억짜리 아파트를 사라. 네, 저는 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2년 되게 괴로우실 것 같아. 왜냐면 공급이 2년간 줄거든요. 공급도 줄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은 제로금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결국엔 조정받다가도 어쨌든 부동산이 어느 정도 무상향 거잖아요. 네, 뭐 무상향 정도만 되면 좋겠는데 급등해가지고 자꾸 문제인 거죠, 그죠? 아니야, 저는 지금 요즘 무서운 게 특히 마포, 용산 이쪽만 아파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대부분 다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 여기에 이제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주택자에다가 돈도 없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서울에 전세를 내 돈으로 들어갈 정도의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통망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망 공부. 이게 다 고시가 되고요. 사업자 시행 나오면 계획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계획은 못 믿고요. 땅을 파는 걸 보면 이게 늦어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기 시작할 때는 한번 시장을 좀 길게 보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한번 좀 힘들어도 내가 버스 타고 갈아타고 출퇴근을 하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꽤 싼 지역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봐야 되거든요. 요거 핵심은 이겁니다. 그 상상력을 가지고 여기 생길 부지에서 딱 스톱워치를 누르고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 트래킹 앱 켜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근데 요즘에 마포 용산 보면 10억 넘는 아파트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갑자기 궁금한 거는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마포 용산에 엄청 고급 아파트도 아닌데 다 20억대가 넘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연 7%씩 오른다는 연봉이 건데 아예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사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부가 이번 6.17 조치를 내용에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렇지 이 조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잖아요. 좀 너무 급등 중이었던 지역들이 있어서 네. 조치 자체, 경제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지금 필요한 시기였다. 이건 동의.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이제 금융 공부 시작한 게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러니까 증권업계에 1996년에 왔으니까 만 24년. 네. 그 전에는 또 모 경제연구소에서 한 2, 3년 또 네. 연구원 생활을 했으니까 대략 한 27년, 8년. 그럼 이제 앞에 만자를 빼면 한 28년 정도. 예, 횟수로 그 정도 되겠죠. 만 28년 음. 금융 공부를 하신 박사님은 20대에 돌아가시면 지금이 지식은 있어요. 그럼 좋겠다.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없죠. 네.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실 생각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열심히 네.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네.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그쵸. 종잣돈 없으면 일단 이게 안 구르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 예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3년 만기 부금 이런 거 넣어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자 12%씩 되니까 네. 금방금방 모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요. 저라면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히 2030 밀레니얼 세대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달러 예금 좀 한번 가입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나라 예금 자체가 워낙 제로금리입니다. 네. 제로금리인데 그래도 스왑 포인트라는 뭐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외화 예금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게 조금 이자가 또 조금 괜찮은 경우들도 있고 네. 그 특판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외국계 은행들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뭐 나쁘지 않은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외화 예금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환율 상승할 때 국내 자산 가격이 빠집니다. 이번에는 주식이 폭락했죠. 우리 1,300원 갈 때 환율 한미 통화 수합 해주기 전에 환율 1,300원 갈 때 네. 종합주가지수 그때 1,500, 1,400대였잖아요. 맞아. 네, 그 뒤로 이제 다 반전했죠. 또 2016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국제유가 20불 가고 그때도 또 20불 갔거든요. 그리고 또 브렉시트다가 트럼프 당선 이런 일이 있었던 시기가 네. 2016년인데 그때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또 1,300원 또 갔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는 어디가 제일 싸냐면 주식은 그때 별로 안 빠졌고요. 부동산이 제일 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15, 16년에 서울에도 미분양이 아파트들이 뭐 당장 공덕동의 아파트에 미분양이 있어서 줍줍 해가면 되던 시절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율 급등할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중에 하나가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또 가면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또 환율 1,300원 갔거든요. 네. 그때는 또 주식이 또 1,500포인트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중에 하나는 흔들려요. 근데 그때 우리가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종합주가지수 1,500 갔을 때 그때 현금이 있으면 사면 되는데 네. 삼성전자 뭐 3만 원대 가는데 사면 되는데 네. 못 사잖아요. 왜? 맞아. 이미 다 투자해서 어디 물려 있거나 맞아. 어디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 20대라면 제가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20대로 돌아가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면 달러 예금을 계속 붓고 있었을 테니까 달러 예금의 환율이야 뭐 1,000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1,100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1,200원도 있었겠지만 또 달러를 쭉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환차익을 일단 보고 왜냐면 환율 급등할 때 경제 위기의 시기에 이번에 이제 주식을 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거는 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20대로 제가 돌아간다면 네. 경매 학원을 다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경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경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무슨 경매입니까? 경매가 좀 확률이 낮아요. 그러나 작년 3월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019년 3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택시장 서울의 아파트 경락률이 80% 초반까지 갔습니다. 이 경락률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이 집이 얼마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가격 대비 얼마에 낙찰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대략 요새는 100% 이상에서 낙찰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니까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9억 5천 정도의
감정평가를 하면 그러면 9억 7천에 사면 시가보다 3천에 싸게 샀지만 별로 경락률로 보면 104%, 103%로 산 거죠.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100%가 넘어요. 근데 그때 2019년 3월에 경락률이 80%였습니다. 이 뭘 뜻합니까? 자,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값이 중간값이 9억이고 전세 5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9억짜리 아파트가 그죠? 경매 평가하는데 감정 평가하는데 한 8억 후반에 나왔겠죠. 네. 그렇죠. 이거를 80%에 산 거예요. 8864. 네. 한 7억 안 되게 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전세가 얼마라고요? 서울의 기준 평균 전세가 얼마라고? 5억 초반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억 후반이나 뭐 다른 여러 비용을 쳐도 2억. 2억 안쪽에서 산 거죠. 얼마에 샀다? 이 시장의 중간값 아파트, 9억 3천짜리 아파트를 20% 싸게 거기다 감정평가액도 조금 싸니까 사실 시가보다 2억. 거의 한 2억 가까이 싸게 사는데 그 돈이 전세를 바로 넣으면 되니까 내 돈 그리고 2억밖에 안 들어갔네요. 2억도 안 들어갔겠죠 아마. 네. 여러분 이게 경매의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전 마진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7만 원, 6만 원 갈 때 6만 원을 가면 사면 이게 5만 원 갔다가 3만 원 갈 수도 있지만 이 내재 가치가 10만 원인 주식을 사게 된다면 이 마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결국 그 마진을 회복하는 시기들이 오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경매라는 것들이 어떨 때 그렇게 갑자기 패닉을 일으키는가. 뭐 80% 어떨 때는 외환위기 때 60%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경매 물건이 일단 많이 쏟아지고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나오는 물량이 많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아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영끌까지 끌어서 레버리지를 영끌 하신 분들 중에 백도 한 번만 나와도 이 갑자기 잘못되는 수가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생기는 경우에 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매를 받으려는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싼 물건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안 사고 이러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2016년 경매 시장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면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쌓아야 되는 거는 알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현재 지식을 가지고 그때 갔으니까 경매 공부는 좀 부족했던 게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학원을 끊어서 임장도 다니고 또 경매 그 경락 과정도 가서 돈도 넣어보고 물론 보수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순간이 몇 년 안에는 오지 않겠습니까? 4, 5년 안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략들을 한번 펼쳐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경제 공부에서 어려운 게 눈높이 교육 같아요. 네. 한 방에 그냥 강남에 커트인 또는 뭐 주상복합 어디 아니면 한남동 어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럼 여기 우리나라 상위 1%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흑수저 입장에서 저도 뭐 특히 서울의 사글세라고 옛날에 불렀죠. 월세방에 반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떻게든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게 첫 번째. 소비를 좀 절약해서 모아서 그 돈을 외화예금에 달러를 갖고 있다가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 경매가 좋으면 부동산이 좋으면 경매라든가 또는 뭐 그런 데로 가고 아니면 주식이 좋으면 주식이 급락했으면 주식 쪽에서 공부한 걸 지식을 살려서 투자를 하면 이게 10년에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벌써 느끼셨잖아요. 네. 그죠? 2020년 한 번, 그죠? 16년 한 번, 11년 한 번 있었죠. 지난 10년 사이에 벌써 3번 있었어요. 이런 환율 1,300원 갔다가 또 1,000원 왔다 하는 게 3번 있거든요. 이렇게 환율이라는 게 300원 움직이는 게 3번씩 있어요. 이러면 이때 2번은 주식이 좋았고 1번은 부동산이 좋았잖아요. 그때 많이 빠진 걸 사면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은 제가 지식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경매 공부하겠다.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1,300에서 1,000원으로 빠졌다는 거는 30%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 30% 빠졌을 때 사면 엄청 좋죠. 오라가면 내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되겠죠. 그때 부동산이 떨어졌거나 주식이 떨어졌거나 그때 들어가면 양쪽에서 다 양쪽에서 환차익과 급매물을 잡는. 그럼 앞으로도 경매 쪽에서 이런 것들 잘하는 것들이 지금은 영 재미없지만 좀... 3년, 5년을 보자는 거죠. 왜? 20대니까 나는. 2019년 같은 장이 떠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모시값은 비싸고 살 돈은 없고 그러면 이제 경매를 가볼까? 그런데 그 경매 시장 가보면 압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기. 그런데 공부를 하면 그 불확실성 또는 혼란, 두려움 이런 게 조금씩 약해지는 게 공부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이 경매 쪽을 공부를 해보니까
경매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았고 잘. 근데 경매가 오히려 일반적인 매매보다 더 안전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죠. 첫 번째가 아까 감정평가사들이 월마다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싸게 사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죠. 우리가 뭐 비싼 가격에 넣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가격에 또 명도 문제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돈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또 다 법원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예, 이 모든 그것도 것들은. 그렇고 그 싸게 사면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 지금 명도 잘 안 되고 하는 게 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분한테 돈도 좀 드리고 좋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고 맞아요. 명도가 잘 안 되는 게 빡빡하게 사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이 안 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후회되는 가격이다. 그렇게 할 때 보면 손해 안 보겠다고 서로 하다가 힘드신 건데 아까 얘기한 것은 환율이 급등할 때 그때는 주가가 빠지든가 부동산이 빠지든가 뭐 외환위기처럼 둘 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니까 잘 잡아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한 4번의 3번의 기회를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시면 그래서 이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연령대 좀 나눠서 2030, 4050, 5060 이렇게 좀 세대별로 조금 재테크는 좀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저는 2030한테 네.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제발 어떤 자산에 대한 편견을 좀 걷어치워라. 뭐 주식은 저거는 투기꾼이고 또는 뭐 저 부동산은 저건 위험해서 뭐 일본 된다 뭐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혼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김 작가 TV나 제 유튜브를 오시는 것도 좋지만 책 한번 우리 공부 잘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사실 우리 김 작가 TV나 제 TV나 재미없잖아. 공부 내용이 많잖아. 제 재밌어요. 에이, 재밌는 컨텐츠도 있지만 없는 컨텐츠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열심히 들으신 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애가 타신 분들이 많고 이쪽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돈 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 애가 타고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는 책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2030들한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화예금 이야기 좀 꼭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040 위에 이제 올라갔다. 이제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2030 이야기했으니까 3040 이제 집 샀어요. 아까 우리 그 전략으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 자산을 좀 누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십시오. 3040이 되면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반은 해외, 반은 국내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지난번 우리 방송에 와서 제가 약간 자랑 한번 했잖아요. 달러 팔아서 한국 주식 샀다고. 물론 다 못 사고 올라가는 거 침만 흘렸지만 아무튼 간에 산 게 어디야. 그죠? 네. 1400포인트 대에서 주식 산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산 배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투자를 좀 해놓고 벌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자산에도 조금씩 투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무튼 2030 때 엄청 고생해서 한 10년 고생해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쌓였잖아요, 조금. 물론 많이는 안 쌓였지만 그렇지만 훈련을 해야 돼요,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건 연금, 특히 이제 직장인 기준으로 한다면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있잖아요. 거기에 해외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세제 혜택이 크니까 그 상품의 세제 혜택들을 통해서 연금 상품들을 미리 한번 설계해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060, 제 또래인데,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5060들 입장에서 모험적인 창업은 일단 좀 조심하자. 저도 뭐 법인 사업자입니다만, 법인을 차렸습니다만, 이거 순전히 강의해야 하려고, 강의 사업이랑 동영상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업은 정말 저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어려운 거고요. 어떤 사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일단 그 업체 가서 그 일을 같이 먼저 해보고 사업을 하라는 말들을 주변에 대단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신문에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거 보면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창업이잖아요. 먼저 한번 가서 일을 해보는 몇 달이라도 일을 해보는 자세가 좋고 두 번째 나이가 많을수록 여유 자금의 상당 부분은 달러로 가져가시는 게 마음 편하다. 왜? 이번에 보셨잖아요. 2020년 3월에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전하다라는 맹신을 갖지 마시고요. 달러 자산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자산 속에서도 특히 이제 공부를 뭘 하셔야 되냐면
채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나이가 들면 안 깨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너무 낮으니까 네. 최근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미국 리츠랑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회사채 펀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도 조금씩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 보시고요. 또 이런 쪽에 달러 자산들은 위기에 강하다. 그거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 40대들이야 뭐 자산 배분 초기니까 열심히 모아 나가면서 불입하면 되는데 5060은 깨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쪽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 부디 좀 말 좀 많이 팔아야 돼요. 제가 진짜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거래하시는 분들을 좀 최근에 좀 뵙고 또 네. 그쪽 전문가분들을 뵀는데 빌딩을 산다는 그 자체에 너무 목적을 두시는 경향이 좀 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은 계속 올라왔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입지 분석과 이런 또 그 계단 청소를 당신이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 생각해보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 가지고 실전, 그러니까 다른 업을 할 때는 겸손해져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팔아야 된다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박사님한테 드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박사님이 예전 커리어 중 하나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과연 미래에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야, 이거 또 그쪽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얘기해 주세요. 좀. 그러니까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대로 가게 된다면 한 40대 정도 분들은 뭐 그냥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연령대 분들은 조금 삭감의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시면 예상 수령연금 조회 가능한 거 아시죠? 그 물론 이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만 거기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나 뭐 65세 은퇴하게 되면 얼마, 올 얼마 이게 나와요. 돈 낸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기대보다 못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튼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한 40대까지는 지금 40대에 연금 내고 계시는 분들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약속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이하 연령대들은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연금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약속대로는 받을 거라고 기대는 하나 이대로 그냥 그러니까 제 강한 가정을 뒀잖아요. 뭐 요율 인상 하나도 안 하고 또 더 나가서 받는 돈들 하나도 연령도 조정 안 하고 뭐 수익률도 그대로고 굉장히 강한 가정이잖아요. 이런 가정들을 다 적용한다면 특히 지금 30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연금의 고갈 리스크가 그분들이 연금을 받으러 가는 30년 뒤에는 그렇잖아요. 2020년이니까 2050년 넘어서는 생길 수도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아니죠. 가정 세 가지 줬잖아요. 수익률 고정, 두 번째 연금 납입률 고정, 세 번째 수령하게 되는 연령 고정 이런 거를 다 제가 아주 강한 가정을 두고 시뮬레이션 한 거죠. 시뮬레이션 하면 대충 2050년에서 60년 사이 정도의 고갈의 리스크는 있다. 2050년까지는 괜찮은 거고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오히려 더 늘 거예요. 그 연금 운용 규모가 2000한 3, 40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커졌다가 그때 40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한 20년 걸쳐서 이제 급격히 주는 걸로 시뮬레이션은 나옵니다. 내가 유용한 거잖아 그러면. 제가 받을 때가 그때쯤인 건데.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 고갈되면 나라에서 내주겠죠.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전에 연금 요율을 조정하지 않겠나.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 7%, 기업 7% 내잖아요. 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안타깝습니다만 뭐 8%라든가 네. 9%라든가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 연금 수령 연령도 지금 65세잖아요. 68년생인가부터가 아마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늦출 가능성들도 있죠. 뭐 70세라든가 68세라든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 받게 되는 금액도 조정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다 열린 가능성인데 정부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건 법을 개정하면 되니까. 연금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2006년인가 그때 개정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아무튼 없진 않다. 없지 않다. 근데 뭐 안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좀 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레버리지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부채인 거고. 맞습니다. 그럼 부채 중에 좀 좋은 부채, 나쁜 부채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나쁜 부채, 좋은 부채라기 보기보다는 네. 길게 빌려주는 부채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당장 언제 돈을 돌려달라 그럴지 모르는 부채가 있고, 네. 10년 기다려주는 부채가 있다면 당연히 10년 기다려주는 부채가 더 좋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고정금리, 장기 대출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적격 대출 기억나세요? 만기가 짧은 대출들 갖다가 만기가 긴 10년 이상짜리 장기 대출로 정부가 이렇게 한 20조 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대출 만기 연장해 주는데 그 금리가 몇 프로냐면 1% 후반에서 2%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겠다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20조 원으로 예정했던 그 물량이 금방 동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저리면서 만기가 길다 이런 대출은 받으면 유리하죠. 좀 이렇게 정책 자금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일단 없으신 분들은 좀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죠. 반면 마이너스 통장, 뭐 언제 한도가 변할지 모르는 어떤 또 좀 고금리 대출 이런 거는 뭐 특히 저희들 이야기하는 카드빚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런 쪽은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뭐 재테크의 기본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 사실 되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해외 주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사실 예금도 재테크 일종인 거고 적금도 있고 많은데 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건 정말 재테크가 아니에요. 예, 잘 모르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되게 구조가 복잡해요. 뭐가 되면 얼마, 뭐가 되면 얼마 이런 조건들은 이제 저희들은 구조화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네. 금융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독일 DLF 사태라든가 네. 최근에 있었던 뭐 홍콩 ELS 관련돼서 마음 졸이셨잖아요. 홍콩 시위 관련해서 홍콩 항생지수 주가 얼마까지 내려가면 뭐 낙인이 되네 마네 막 그런 식의 조건을 되게 많이 단 상품들을 저는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트레이딩 룸에서 딜링 룸에서 열심히 외환 관련된 업무들 같이 본 사람들이지만 이게 되게 상품들이 복잡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약할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위험은 지기 싫고 어떤 수익은 좀 얻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좀 분산 투자를 하면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자산의 뭐 달러를 몇 퍼센트 그리고 국내 자산을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의 그 마이너스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들고 위의 수익률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그런 구조를 짤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1999년인가 그때 이제 기금운용본부 설립돼서 2000년부터 이제 수익률이 있을 텐데 지난해까지 수익률을 대략 보면 한 6% 정도 나와요. 연간. 네, 5% 후반 6%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높은 수익이 나는데 최악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8년이었는데 그때 마이너스 2%인가밖에 안 났어요. 최악의 수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는 2008년에도 마이너스 0.1%인가 그랬어요, 수익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의 안정성은 추구하면서 연수익률 6%, 5%면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자산은 한 50% 정도는 채권, 그러니까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면서 한 30% 이상은 주식에 그리고 전체 자산의 또 한 30% 이상은 해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분산해 놓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불황에 강한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홍축 박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많이 완성돼 있었고요. 저는 뭐 조금 아주 그냥 젓가락 한번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웃지 마세요. 진짜 젓가락 한번 들었어요. 젓가락 한번 잠깐 들어서 그냥 맛만 봤습니다. 어쨌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수익률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리스크 그래봐야 마이너스 리스크라는 게 20년 동안 딱 2번 그것도 수익률 마이너스도 굉장히 적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도 그런 잘 모르는 상품에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좀 공부 부족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재테크 하기 전에 일단 달러 예금 왜냐면 안전한 달러 예금을 좀 넣어놓고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아까 그래서 경매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분산 투자에 대한 공부들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예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달러 예금 넣어야 된다는 걸 듣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저도 달러 예금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가면 됩니다. 은행 가서?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네. 달러 특판 예금, 그러니까 달러를
예금하는데 특판 예금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캠페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딴 데보다 좀 이자를 더 준다든가 이런 데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디 가서 하시면 되냐면 은행 가가지고 해외 증권 계좌를 여셔도 됩니다. 해외 증권 계좌를 여셔도 되고 또 해외 그다음 주식 투자 계좌를 여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뭘 살 수 있냐면 달러 선물 ETF라는 걸 살 수 있습니다. 아. 달러 선물. 근데 이 선물이라는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레버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 달러 선물 ETF를 사게 되면 달러에 그냥 투자를 해준 것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일 나는 뭐 금융 하나도 모르고 은행밖에 가본 적 없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은행 외화예금. 두 번째, 은행에 가셔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증권 계좌를 여셔서 거기서 달러 선물 ETF를 사시는 거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아유 그럼 나는 직접 주식 계좌를 열어서 거기서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채권 펀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펀드, 미국 회사채 펀드를 ETF로 살 수 있잖아요. 네. 해외에 상장돼 있는 걸 주식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되죠. 이 달러 특판 예금이라고 하면 그냥 네. 은행 가서 내가 돈 한국 돈 한 1,000만 원이면 이 1,000만 원치 달러로 사겠다. 그렇죠. 근데 예금으로 예금 넣어도 좀 되는- 좋은 거 없나요? 아. 물어보는 거죠. 뭐 그 정도야. 간단한 거네요, 너무. 예, 예.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외화예금을 할 때 환전 수수료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환전 이벤트 하는 은행들 가도 좋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융시장에 또 계셨으니까 부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운이죠. 운? 네. 정말 저는 이게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도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 상당히 지방 출신이고 어려서 이제 대도시에 나왔지만 지방 대도시에 살았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 서울로 안 올라왔으면 그래서 또 서울의 그 부자들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보고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해서 또 이 서울에서 직장을 이렇게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금융기관도 다니고 연구소도 다니게 되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운이거든요. 정말 저는 좋은 운이었던 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 네. 보내주신 부모님만 잘 맞는 게 제일 큰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일단 부자들, 특히 저는 은행에서 PB 네. 고객들 참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을 참 많이 뵀는데 진짜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검소하시고 겸손하세요. 그런 분들 참 진짜 부자였는데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막 아주 티 안 내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혹시 아무래도 좀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은 것도 있었고 네. 또 주변에 질투 이런 거를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질시 또 돈 빌려다니는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분란이 생기니까 없는 티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검소하신 분도 있고, 세 번째 재밌었던 게 자녀를 데려오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강의를 갔는데 자녀를 데려오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부자들 보면 운 좋으면서 네. 또 성실하게 모으셔서 자녀 교육에도 신경 쓰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또 부자분들 많이 뵀죠.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하신 분들을 많이 뵀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좀 아무래도 처음에 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좀 약간 공경에 처한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찾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자신이 넘치시니까 이제 막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전문가에게 와서 분산 투자가 뭔지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아무튼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굉장히 많이 뵀는데 네. 어떤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딱 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공부하려는 부자분들을 뵌 기억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본주의에서 부자란 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은 게 부자잖아요. 예, 금융자산 10억 이상. 그러니까 집 말고 네. 운용하는 현금 자산, 그러니까 금융 자산만 10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 그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는 부자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뵈면 확실히 올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곧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봤고요. 저는 몰락하시는 분들도 꽤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동산을 한 6 한다 그러면 4 정도는 주식, 채권, 외화 이런 쪽에 좀 다양하게 투자하려는 경향들 꽤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이 부자가 된 게 운이 좋아서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모르는 거. 몰락한 이유는 좀 근데 몰빵 투자. 예, 베팅 하시는
특히 레버리지를 주식에 하신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제가 정말 큰 부자신 걸로 알았는데 네. 갑자기 못 뽑게 된 분들을 꽤 저는 봤거든요.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저도 충격이거든요. 이렇게 성공하시고 존경할 만한 선배시거나 또는 아는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만나서도 되게 침울하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경우들을 조금 뵈면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게 또는 부동산이라는 게 성공하고 어떤 성과를 낼 때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운용의 철학, 특히 50대 이상의 아까 철학에 말씀드렸지만 분산하자. 그리고 위험을 잘 알고 투자하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안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뭐라 생각하세요? 박사님.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킬 수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주 막히는 저 멀리 어디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타고 가려니까 엄청 막히고 또 운전해서 가려니까 주차도 그렇고 술도 못 먹고 그럴 때 고급 택시 한번 부를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편한 우리가 대표적인 남의 시간을 사는 행동들이잖아요. 또 하나 또 이야기해 보자면 애기 가르쳐요 제가. 가르치는데 아들놈들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아들들이지만 그걸 제가 신경을 쓰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그 녀석들을 가르치는 거 하느니 훨씬 성격도 좋고 잘 가르치고 공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 가정교사나 과외교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저기 시원한 카페에서 아들 데리고 할 수 있게 저기 어디 하나 방 하나 잡아주고 시키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애기 성적도 잘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한 게 뭔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기 힘들고 어렵고 싸울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그렇잖아요. 우리 운전하다가 막힐 때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나오자 그랬냐부터 뭐 맛도 없네. 그러면서 연애하다가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결혼해도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들 리스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택시 한 번 타면 해결된다고요. 그렇죠. 뭐 물론 돈은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뵀을 때 좀 또 예전에 신세진 분 뵀을 때 편하게 선물 좀 드릴 수 있거나 또 금전적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받을 게 있으니까 뭔가 부탁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거 안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돈이 좀 축적되면 참 좋은 점이고 축적될수록 행복감이 대체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어려움의 삶의 어려움을 돈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감이 미세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재밌죠? 제가 이쪽으로 한때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스터린의 역설이라 그래가지고요. 돈이 얼마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불행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주장이 많았는데 그거는 요새 연구에서 많이들 부정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감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더 편해지는 건 그래 그런 거죠. 아마 지금 이미지는 어울려오고 있을 텐데 그 옛날에 2010년도만 해도 부와 행복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맞아.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박사님? 아니 좀 아직 이까지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만해질 뿐.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다. 조금씩 더 위로. 어쨌든 계속 더 위로 간다. 그러니까 행복을 즐기는 방식들을 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크죠.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체험, 이제 남의 시간을 사게 되면 이게 그 체험하는 거에서 힘든 일들을 그 아웃소싱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웃소싱 함으로써 더 편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안 좋은 예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어떤 그 콘서트나 경기 관람을 보고 싶을 때 돈이 좀 여력 있고 그러시면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현실에서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불만, 화 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 그러니까 돈을 슬기롭게 쓰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24시간 모두가 똑같은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늘릴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내 시간에서 조금 의미 없거나 쓸모없는 시간들을 다 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나가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또 그분에게 적정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누적되면 행복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월급으로 부자 되는 건 좀 힘든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 아직 있긴 있죠. 있는데 이제 저만 해도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한때 요즘은 뭐 인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만 예전 201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참 선망받는 직업이신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RA라고 합니다. 저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저희 밑에 직원을 뽑아요.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도 잘하는 또 면접할 때 굉장히 밝은 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친구를 뽑아서 한 1년 데리고 있으면 한 10분 중에 6명, 7명은 그게 그만두세요. 왜요? 물론 이제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일을 많이 시키니까 또 남도 저만큼 일하길 바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이 똑똑하거든요. 아, 내가 요걸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자문자답해 본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몇 년 더 해야 내가 목표하는 수준의 어떤 그 가치, 비전 이걸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본 결과 나갔겠죠. 그런 거 보면 아, 예전에는 저희 직업이 전망도 받고 좀 초년에 고생해서 그렇지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었었는데 아, 이제 끝났구나. 또는 옛날만 못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은 직업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직업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우리나라 사회가 옛날처럼 고성장하고 뭔가 대박이 나는 비즈니스들이 좀 여러 개 있었던 시절이라면 이제 지금은 잘 나가는데 몇 군데만 좀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직업도 양극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대가 다 찬 다음에 뭐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공과대학이 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거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월급쟁이보다 그래도 뭐 의사 일이 어렵다라는 걸 알지만 의사가 더 낫고 또 약사가 더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래도 역시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높은 입결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정적인 인정해야죠.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런 거. 뭐 저는 박사님의 연봉 궁금하지 않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취업을 하면 애널리스트 그 신입 연봉 어느 정도 되나요? 좀 적은 편인데가 한 3천만 원대에서 좀 괜찮고 소득이 좋다라고 알려진 회사 같은 경우는 한 6천 정도까지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높은 연봉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상위권 기업들, 제조업체들 중에 괜찮은 데보다 낮은 연봉이 됐으니까 그렇죠. 엄청 좋은 높죠. 인재, 좋은 인재가 이제 예전만 못한 거죠. 뭐 삼성만 해도 더 되죠. 더 되니까 PS 받고 해버리면. 네, 더 되죠. 참고로 이렇게 같이 합격해놓고 다른 데 간 그런 직원들도 금융권에 있으면서 제가 꽤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권이 예전만 못한 면도 좀 있는 거죠. 이 문과 졸업자들이 요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금융권이 아주 큰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나오고 인센티브를 올리신 분이 몇십억 벌었다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인 그 신입이랄까요? 착 들어오는 분들의 연봉이 옛날 그때 팍팍 올라가던 200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주는 회사와 적게 주는 회사 사이 갭도 커진 것처럼 업계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경향은 있는 거죠.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하고 좀 없애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는데 편견.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부자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확실히. 예, 뭐 어떤 자산, 부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너무 어떤 집단 또 저거는 악 이래 해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거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 질시 그리고 좌절 이런 거 속에 안 쳐다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을 늦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늦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세라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에이 이렇게. 근데 한 해 한 해가 젊을 때 한 해 한 해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발 좀. 두 번째는요. 좀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번 투자를 해보면 내가 왜 아까 달러 예금 이야기했냐면 한번 저건 되게 리스크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환율이 앞으로 빠져봐야 뭐 700원 가겠어, 500원 가겠어. 그렇죠. 뭐 많이 빠져봐야 지난번 저기 북미 정상회담 할 때 1,050원이었는데 뭐 많이 빠져봐야 지금에서 150원, 100원인데 리스크는 그렇게 없으면서 위는 열려 있는 상품이니까 이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 저축을 시작하시는 분한테 좋은 상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투자를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부터 환율에 눈이 되게 많이 가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투자의 시작을 해보셔야 공부가 됩니다.
좀 질러 보세요. 그러니까 소액이잖아요. 뭐 예금에 뭐 금액을 큰 금액 넣으시겠어요? 그냥 뭐 몇십만 원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하기 시작하면 이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주 받고 난 다음부터 주식 공부하시는 분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공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들이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 그러면요. 이게 정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책도 좀 사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 자세. 공짜로 하겠다기보다는 뭔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좀 넣고 또 책도 좀 사고 유료 강의도 좀 다녀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매다, 네. 주식 공부다, 뭐 이러면 물론 뭐 이상한 강의도 많은 거 알지만 검증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강의들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초저금리 시대가 이게 유동성이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결국 다수가 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소득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첫 직장을 잡는데, 그러니까 흡수적 기준이죠. 부모님한테 몰려받을 돈이 거의 없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파요, 나중에. 예전처럼 그런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를 배우며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수당도 받고 뭐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려면요, 좀 젊을 때 나 그게 가능하지. 나이만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아무튼 어쩌다가 흘려보내버리면 이게 대가가 뒤에 점점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첫 출발, 특히 재테크나 이런 것들은요, 젊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금방 복구가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좀 한번 해보라고요. 큰 돈 말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시작하시라고 하는 게, 이 투자하고 손실하고 손실을 보면서 울면서 배우는 게 이게 제일 큰 거고 이게 평생 갑니다. 근데 그걸 못 하시면 정말 곤란하고요. 처음부터 플러스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이 귀가 팔랑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을 공부를 이제 좀 투자의 두 번째인데요. 제 주변에 주식 투자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잘 말 못했던 이유가 이건데,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분명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전업처럼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지, 그냥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것도 다 하면서 큰 부자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시간을 그렇게 투입 못하면 경쟁이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좋은 정보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종목과 정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왔다?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돈을 모으면 누가 와서 그 돈을 금방 가져가려고 누가 와요. 근데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 큽니다. 세상 사회는. 팔랑귀가 되시면 안 돼요. 쉽게 벌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불면의 날이 시작되는 거고,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간신히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숙면의 날이 이어진다고요. 똑같아요. 팔랑귀 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조사해 보세요. 한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딴 데도 가보시라고요. 좀 큰 금액일 때는 특히.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요 첫 번째 했던 투자를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돈을 들여 공부를 해라. 두 번째 팔랑귀가 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조사하는 태도를 가져라라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건강과 운이죠. 이거는 오래만 버티면 이깁니다. 큰 부자까지는 힘들어도 그건 자녀 세대에 큰 부자를 만드시면 되고요. 작은 부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죠. 건강과 운만 조금 따라주시면, 운이라는 게 큰 교통사고를 당한다.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퇴직금 한번 못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재테크에 있어서 큰 타격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정도의 운을, 불운이잖아요. 굉장히 악운을 겪지 않을 정도의 운.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이게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스타일들을 하시면 한 3년에서 5년 주기 한 번씩 올 때 한 번 실수하셔도 돼요. 근데 나이 들어 점점 실수를 덜 하게 되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서 하십니까? 그러면 커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굴리기 시작하고 하던 게 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순식간에 구릅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구르게 되니까 승부는 40 넘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자를 생각하신다면. 큰 부자는 좀 운이 크게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거는 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거고요. 부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지금 운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진짜 힘이
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운이거든요. 우리 김 작가님이랑 이제 제가 둘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김 작가님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래 돈 달라는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신세진상도 많고 돈이 계속 나가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힘들게 한 1억을 모아가지고 달러 예금을 해놨는데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걸 들고 딱 돌아서서 투자를 하러 나갈 때 야 1억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하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시드머니를 잡아놓고도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더라도 놓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주변에 좀 손실이 나도 도와주실 분도 있고 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 어른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어른이 여기서 너 잃을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도 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주변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 실패의 경험이 많고 도와달라는 사람 많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상담하는 순간 바로 돈 빌려달라는 사람만 있는 네. 환경에서의 분은 손이 안 나가고 되게 위축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올라온 걸 그렇게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동일한 성적으로 지방에 있는 뭐 학교 가도 되고 또는 그때 새로 생긴 학교를 갔었어도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이렇게 와서 넓은 세계를 보고 아주 저보다 훨씬 부유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사회 나와서도 계속 그 동문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잘 풀리는 분들한테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을 기회들을 왜냐면 서울에 뭐 친척은 없으니까 저는 거의 친척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힘을 얻고 격려도 받고 자극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라는 거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운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인생 멘토들이 없다면 근처에 없다면 아까 그래서 책을 오렌 버핏도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위안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운이 많은 사람이겠네요. 굉장히 많은 재테크 전문가분들 계속 그것도 만나니까. 그렇고 또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네. 저는 뭐 아주 이 작은 부자입니다만 우리 김 작가님이 오시는 분들 보면 큰 부자들 성공하신 분들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부자가 안 되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운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봐서는 이미 성공가도에 올라서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요즘 세상에 내가 가난한 이유가 사회가 페어하지 않아서다. 내가 흙수저라서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정말 분노에 찬 20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지방에서 자취하는 그 반지하에 살고 있던 학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지하 시작하셨어요? 저 고시원 시작했고. 예,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고시원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참 그 비가 새는 그런 집에서 온 방이 그 전부 그 곰팡이 쓸어서 그런 집에 살면서 이렇게 또 하수구 역류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거든요. 살면서 이제 그래도 산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젊어서 수색산 예를 들어서 인왕산 뭐 또 안산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보면 원천지 아파트고 집이잖아요. 보면서 분노에 차서 세상 썩었다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판단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그 젊은 분들한테 제가 갖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래도 이렇게 왔지만 저 여러분들 특히 여기 2030 밀레니얼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을 초년에 얼마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무리 그 자산이 없더라도 유동성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투자의 기회들이 항상 오더라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격렬해지고 있으니까. 환율이 1,000원, 1,300원, 1,000원, 1,300원을 9년사 3번 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의 격렬한 변동성의 세상에서 그 변동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뭐 시간과 지식이 둘 다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 지식은 우리 김작가 TV나 제 채널에서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 저희 때는요,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 있나 또 이런 재테크 이런 거는 아예 책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아까 주변에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여러분들은 사회는 불평등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투표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 찬성해요. 다만 개개인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노력의 첫 번째 차원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러 예금 먼저 아니면 외화 예금이 마음에 안 드시면 ETF라도 하나 사보는 그런 걸 가지고서 준비를 하시면서 몇백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그렇게 먼 미래에 나한테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격렬하고요. 아주 진폭이 짧은 그런 경기 순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또 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어쨌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뭐 가장 큰 차이, 뭐 사고방식 차이도 되고요. 가장 큰 차이 한 가지는 뭘까요?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네, 조급함과 여유죠. 그래서 이게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걸 타고나죠. 여유를 타고나죠. 왜? 부모님 펀드, 부모님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흑수저들은 이거 실패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유가 없고 그게 또 성과를 특히 이런 변동성의 시대에는 그 여유가 있냐 없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저도 여유가 없이 살았고 조급하게 살았고 분노하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도 많이 놓치고 어려움도 겪었고 또 우울화 때문에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28년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공부만 했잖아요. 네. 눈앞에서 피 흘리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든 보급을 잘해주려고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 아니겠어요?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조언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배웠죠. 공부를 함으로써 그 여유를 조금은 가질 수 있겠구나. 아무리 없더라도 그 태도는 결국 저는 좀 길게 보는 여유인데 그 여유를 부모님 찬스뿐만 아니라 공부 찬스도 있지 않냐. 그 공부라는 게 뭐 꼭 학벌이 아니라 우리 금융 재테크 지식도 이 여유를 만들어주는 좋은 무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김 작가님의 부름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돈 오늘 이게 오늘 우리 영상의 주제였는데 많은 분들에게 그거에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게 굴리기 시작했어요.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눈덩이, 시드머니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0하고도 한참 넘어서야 제대로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15년 넘짓 굴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놈의 공을 뭉치는 게 뭉쳐놓으면 누가 와서 차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운입니다. 운이자 부모님 찬스인데요. 뭉쳐만 놓으면 이게 자꾸 흩어집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책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사람 우리 김 작가님 채널에서 많이들 위안을 얻으시고 좋은 눈덩이를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클로징 멘트는 박사님 방금 전에 얘기해서 좀 연결해서 하면 사실 이게 스노우볼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이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안 만들어져. 왜냐하면 내 손에 눈이 없거든. 맞아요. 그리고 눈을 만지려고 하면 눈이 또 너무 차갑잖아요. 맞아요. 근데 눈도 처음에 막 모으다 보면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조금만 굴려도 막 커지잖아요. 언제부터 발로 차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손에 눈이 크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뭉쳐져 있으니까 잘 안 부서지니까 이제 굴리면 됩니다. 툭툭 치면서.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 내 손도 덜 시려운 게 내가 이 차가움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쨌든 이 눈을 모으려고 할 때는 이게 결국 스노우볼, 이게 재테크라면 이걸 만드는 건 저는 되게 힘들다 생각해요. 왜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 손에 차가운 것도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굴러갈 때는 이 정말 복리에서 막 쌓여가듯이 눈사람이 되게 커지듯이 여러분의 돈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처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눈이 너무 작고 차가운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박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 구간을 좀 그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홍춘욱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